이번엔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모든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통상교육생 토론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한 만큼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환경통상의제화는 비가시적인 분야의 기준이 되어 무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국의 노동환경 측면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자연스럽게 선진 규범을 따라 적용하게 되며 이는 해당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적절한 환경 규제 정책은 기술 혁신을 가져와 생산에도 기여를 합니다. 배기가스 농도를 규제하는 머스키법의 경우 오히려 당시 일본의 자동차 기술 수준을 발전시켰습니다. 둘째, 전 지구적 측면에서 협조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역 교류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은 연 80억 톤으로 전 세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동노동 총 건수는 2016년보다 증가하였으며 강제노동도 감시의 눈을 피해 더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의제화는 이러한 사안에 빠르고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문제 해결에 강제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온실가스 감축 조항이 있었지만 이는 단순히 권고 사항에 그쳐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의제화되면서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5년 주기로 점검을 진행한다는 강력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노동기준을 소홀히 하는 국가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완화된 노동기준을 경쟁하듯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통상의제화를 비롯한 강제성을 가진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 책임론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산업 선진국들이 그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개도국에게 화살을 겨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3세계로 공장을 이전했거나 대체 에너지 마련한 국가들이 대부분인 이들을 필두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통상의 의제화, 개도국들은 무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인 환경노동통상의제화, 저희는 다음 세 가지 이유의 근거에 반대합니다. 첫째,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저개발국은 강도 높은 환경 및 노동 정책 때문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저개발국의 기태 마련은 나몰라라 한 채 의무를 부과하는 데 급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노동의 통상의제화, 선진국의 보호무역을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둘째,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구르족이 강제노역에 시달린다는 사실은 이전에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중미관계가 악화된 최근에야 발효했을까요? 게다가 미국은 강제노동 수입 제품을 수입 금지하는데 법안이 이미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셋째, 이처럼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반감에 살 뿐입니다. EU가 CBAM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중국에서는 공개적인 우려를 표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EU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합의 없는 의제화는 무역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자유토론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론 때 말씀하신 머스키법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이 끝난 60년대 일본 경제 상황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재 저성장 시대의 개도국이 도입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노동환경통상의제화는 선진국이 타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선진국들의 싸움에 타국이 새우등 떠지는 꼴 아닙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도국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환경노동 의제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또한 통상 압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3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제3국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위협 대응 조치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제3국으로 경제적 위협을 받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안정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처벌하겠습니다. 그러한 힘의 차이에 의한 불공정한 보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의제화가 없을 때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사례로 메콩강 사례가 있는데 이 중국이 이 메콩강을 개발하면서 하류에 있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없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발안한 이런 협약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고 그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을 제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통상 의제화만이 이러한 중국을 제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계학자 한스 로슬링의 경우에는 2018년 통계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분을 재조사한 이례가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 이미지로 떠올리는 이제 흙탕물을 먹고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최빈곤 국가는 이제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환경 정책을 시행하거나 강제 노동을 중지시켰을 경우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 자멸하는 그러한 국가는 소수의 사례일 뿐이죠. 이제 몇몇 예외 상황을 이유로 국제사회가 직접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례만 가지고 통상 문제 자체를 반대하는 비하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첫째로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 대응이 정말 처음부터 의제화 될 때부터 나왔으면은 이런 부작용도 생기지 않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회의도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응 시기 처음부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좀 저희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메콩강 얘기를 해주시면서 유엔 의회 자체에서 낸 제안이 좀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 아닙니까? 유엔에서 만든 파리 기후 협약 그것 역시 무념화될 가능성 높은 것 아닙니까? 첨언하겠습니다. 노동과 환경을 위해 무작정 규제만 강화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개발과 노동 착취 없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친환경 기술, 산업 안정화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빈국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선진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기술적 격차는 아직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환경개발과 노동 착취 없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과 산업 안정화 등이 필요한데 선진국은 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상황에서 무조건 규제를 위주로 조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기후변화 대처를 돕기 위해 매년 최소 1천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놓았으나 지금까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원 없이 규제만 강요한다면 개도국의 산업을 악화시켜 실업자와 빈곤율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할 장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무작정으로 규제를 하신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맞춰서 각 국가의 현지 사정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조금씩 변형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 좋은 작업장이 그런 경우인데요. 이렇게 원래는 더 좋은 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캄보디아에 잘 정착이 되어서 베트남과 같은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더 좋은 작업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들에게 모두 성공적으로 전착을 하였는데 반대 측에서는 몇 가지의 단편적인 예로 통상의제화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효과는 부정하고 단기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장기적인 효과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시행착오가 있어야 통상 의제화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주장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닌 사다리를 같이 타고 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반대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 2위입니다. 또한 한국은 저출산과 같은 인구 구조 변화 문제로 노동 경제력이 추후에 불리할 전망인데요. 노동환경 통상 의제화를 만약에 한다면 의제화를 이행하는 국가 간 수출 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될 텐데 반대 측에서는 이런 한국의 장기적 이득을 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답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말씀해주신 최빈국이 얼마 안 남았다,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는 국가들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처음에 이런 의제화가 됐을 때는 개도국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국가 자체에 대한 경제 성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EU나 미국 또는 중국 주도하에 이런 법안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국이 얼마 안 남았으면 각국의 자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먼저 우선책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다리를 같이 타고 올라가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측인 저희 입장에서는 현대판 식민주의의 현실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한국 예시를 들어주셔서 한국 예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를 인정하면은 또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 산업에 이렇게 전기요금이 지나치다는 이유 혹은 다른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 교역할 때도 세금이 부과돼서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2016년에 포스코 열연 제품에 70% 세금을 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CIT는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2017년에 또 부과했습니다. 통상에서 일반주의적인 이렇게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는 390억 달러 보조금 지급하고 있고요. 같은 시기에 IRA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다리 가치를 타자는 미국의 의견을 근거하는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의제화가 자율적으로 규정이 됐을 때 자율적으로 잘 이행이 되지 않았기에 의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또 앞서서 철강 얘기를 해주셨는데 철강을 규제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철강은 환경 오염을 크게 유발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요. 장기적인 환경과 전지구적인 측면을 위해서라면 한국도 동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반대 측에게 제기하고 싶은 의문은 그러면 언제쯤 통상 의제화가 적합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준비가 되어야 환경 문제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기후 문제로 인한 인류 대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인도에서만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가 1990년대에 비해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리 철강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철강 산업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울산 지역의 경우에도 거주지 굴뚝에서 오염물질의 60%가 석유 화학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보면은 이미 환경 문제는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거대한 재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제적 손해를 이유로 계속해서 초국가적 대응을 미루어 온다면 반대측이 생각하는 적절한 통상 의제화 시점은 대체 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대처할 수 있을 때의 시작이 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 환경 통상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길게 보는 것보다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 잡았다는 뜻입니다. 환경 의제화가 논의된 파리 협정에서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행 강제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대안 방안인 통상 규제 또한 선진국에서조차도 통상 질서가 기후 변화 대응 측면에서 불완전하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타국의 감축 노력으로 편익을 취하려는 무임승차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선진국 중심의 기후변화 문제 무역은 무역 왜곡임에 분명하고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준은 불평등한 시장 조건을 만들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의제화가 환경과 노동을 위하는 것처럼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선진국의 보호무역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봐주십시오. 위구르의 강제노동 방지법은 중국과의 폐껴명세를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산장 위구르 지역은 전기차 등에 쓰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데요. 미국은 해당 법안을 통해 위구르 지역의 수출을 막아 중국의 배터리 산업을 견제하였습니다. 또 IRA 법안 논의 시기와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도입 시기가 비슷한 걸 보면 해당 법안의 정치적 목적은 아주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법안 도입 이후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보복으로부터 위구르 쪽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사후 조치를 했습니까? 결국 위구르족은 명분으로 이용만 당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의제화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그 사이에서 위구르 같은 진짜 당사자들은 제3자로서 변모하게 됩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베트남 역시 그 4개월 만에 섬유 산업 폐해로 인해서 일자리가 9만 개나 증발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빼고는 중국, 베트남 등 타 기업
타 국가들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리 협정 사례만 보더라도 탄소 감축에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는데요. 발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를 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무역 시스템에서는 바닥으로의 경쟁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 소셜 덤핑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외국 기업 유치나 산업 육성을 위해 감세, 노동 기준을 완화하고 본격적으로 내세우게 된 것인데요. 문제는 이런 경쟁이 이루어질수록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인권이 무너지고 지나치게 낮아진 생산 단가로 인해서 성장과 이익은 뒷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이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는 게 중요한데 개도국의 주도권과 독립성만을 이유로 그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뒷전이 되어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찬성 측의 경우, 저희 찬성 측의 경우에는 미국의 강제노동법은 필연적으로 시행됐어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강제노동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이제는 각 국가와 기업의 자발성과 도덕성을 믿기보다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미국의 강제노동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쓰게 되겠죠. 예시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EU는 이제 휴대폰 충전기에 대한 법률을 최근에 새로 개정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애플사의 아이폰이 라이트닝 케이블 대신에 국제 표준인 C타입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효과로 애플사는 결국 새롭게 판매하는 휴대폰부터는 더 이상 라이트닝 케이블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수십억 원대의 가치가 있는 환경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EU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지 않고 애플사가 자발적인 환경 정책을 내놓도록 관망하고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도 계속 라이트닝 케이블을 쓰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환경 보전 효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만약 첫 번째 위구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구르 상황에 대해서 탄소 감축에 뭐 효과가 있었고 노동자들의 환경을 인권을 상승시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하필 지금에서야 발효했는지 그리고 강제노동 제품 수입이 금지하는 법안이 이미 있었는데 왜 굳이 신장 그리고 위구르 강제노동 하는 사람들을 콕 집어서 거기서의 강제노동을 통한 무역 안 된다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여러 기업에서 신장산을 쓰고 있기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 노동 같이 이런 불합리한 노동으로 이루어진 물품이라면 당연히 제재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왜 이제 와서 혹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금 노동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당위적인 사실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연간 근로시간이 이미 1915시간으로 OECD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시간 주권 같은 경우에는 31개국 중에서 28위라는 굉장히 나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어쩌면 노동자가 불행한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인구 구조를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계속 인적 자원을 팔아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세계의 흐름에 맞춰가야 하는 상황이 필요한데요. 다른 발전 능력을 찾아야 하는 시기에 앞으로 도태될 것 같은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태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왜 굳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었는지 일단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안 해주셔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국 영토에서 신장 위구르 자체가 6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게 태양광에 쓰이는 그 제조물질이 여기서만 전 세계 생산량의 50에서 60%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자체에서 이 태양광 에너지 산업 그리고 배터리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5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IRA 그 자국 배터리 산업 이익 상승 그리고 이런 것을 도모해서 굳이 여기를 꼽아서 신장에서의 그 강제노역을 통한 무역은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그 베트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베트남에서 그 신장에서의 면직물을 수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신장에서 꼭 강제 노역뿐만이 아니라 그냥 신장에서의 면화를 수입했다는 그것만 이유로도 베트남에서의 교역을 막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 있습니까? 첨언하겠습니다. 우선 통상 의제화를 통해서 노동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노동 열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유럽과 미국에게 특혜를 주고 유럽과 미국에게 유리한 통상 의제화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 위구르의 강제노동을 막았냐는 이야기입니다. 위구르 강제노동법 발의되었으나 위구르족은 여전히 중국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과 환경이라는 명분은 뒷전이 된 상황에서 그 노동과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의제화를 통해 노동과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한 제재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그런 노동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USMCA에서는 노동조항 불이행 시 특혜 관세를 중지하는 조반을 마련하는 등 이런 구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장치가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구르족의 강제노동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지되고 있으나 중국만 인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여전히 위구르족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통상 의제화를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퇴보하는 경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호장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덧붙이자면 이러한 수출 기업이나 수출 기업을 위해서 공급망 ESG 실사나 컨설팅이나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속적인 지원과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되는 일이고 지금 노동에 대한 기준이 의제화에서 계속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서 이 지원 역시 늘어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아예 의제화를 없앤다는 것은 지금 흐름을 역행하자는 것 아닙니까?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인권은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환경 문제 또한 갈수록 구체적으로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요 조건입니다. 무역에서조차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발전을 지향하고 퇴보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항 불이행 시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노동에 대한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만 노동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생산된 면화를 쓰면 안 된다. 꼭 강제노동이 아니어도 거기서 노동만 해도 그걸 통한 면화를 수입만 해도 그거에 대한 관세를 붙인다. 그리고 무역이 막힌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장치가 따로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각국 분쟁 해결 기구인 WTO 상소기구가 지금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소기구 위원 임명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선임에 실패한 것입니다. 네, 우선 반드시 특별 조치가 필요한 어떤 부분에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응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엔 중국 이외에도 콩고 민주공화국의 강제노동에도 특별히 대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의제화를 진행하게 되면 조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즉각적인 경제 손실이 나타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국가들이 이익 구조 아래에서 서로를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노동 환경 이슈의 경우에는 전 세계가 모두 주시할 수 있는 크로스 이슈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자유무역 시스템이라는 이유로 통상 의제화를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소셜 덤핑으로 반박드린 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반대측 매진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해주신 찬성 측과 청중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노동과 환경의 통상 의제화에 대해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찬성 측께서는 오염을 줄이고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리 구조로 주장을 이어가실 뿐 노동과 환경이라는 목적은 주객전도된 채 선진국들의 이익을 위해 의제화가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려는 미미했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환경과 노동은 분명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환경과 노동 분야의 통상 의제와 역시 마땅한 일인 것만 같습니다. 당위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논의를 오직 선진국만이 이끈다는 점입니다. 빠르게 경제를 발전을 이룩한 선진국은 노동 및 환경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발전이 더딘 저개발국에서는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선진국이 자국의 기준으로 정한 강도 높은 법안에 따르긴 너무나도 벅찹니다. 삼성, 포스코 같은 한국의 대기업이 공급망 실사법과 CBAM에 짤짤매고 있는 걸 보면 한국도 저개발국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선진국도 그걸 알고 있기에 환경과 노동을 보호무역의 벽돌로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의제화는 국경을 넘는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의제화를 논하기 이전에 국가 간의 불평등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불평등을 해결하긴커녕 어떻게 해야 더 높게 무역장벽을 쌓을 수 있는지만 고민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평한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노동 및 환경 분야의 섣부른 통상 의제화는 세계라는 거대한 운동장을 더욱 기울일 뿐이라고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반대 측의 맺은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해주신 반대측과 청중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환경노동 FTA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어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다만 반대측께서는 선진국의 통상의제와 정치적 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또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노동환경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노동환경 이슈의 통상의제화는 해결이 시급한 환경 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자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나아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죠. 세계화로 인해 국제무역이 증가하면서 개발도상국은 바닥을 향한 경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일수록 노동자의 인권에는 소홀합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보호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데요. 통상의제화는 선진국에서 성공을 거둔 이상적 노동 기준을 제시하여 임금 보장과 근로기준 형성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 또한 보장합니다.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른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협심하도록 돕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죠. 환경오염으로 전 세계에서 해마다 90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통상의제화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당위적인 발전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퇴보하는 대신 발전해야 합니다. 통상의제화는 국제무역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전지구적 발전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제부터는 무역 환경 또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